예, 6월 3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투자 전략 글로벌 ETF 하재석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월간 글로벌 ETF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리서치 본부에서 최근 들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발간된 자료 중에 이 고용 없는 사회, 요런 이 자료가 나갔고, 관련해서 이 자동화, 그리고 이 로봇 관련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ETF 측면에서도 로봇에 투자하는 ETF들에 대해서 자료에 담아 보았습니다. 로봇에 투자하는 ETF들이 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50% 이상 공장 자동화 관련된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 관련 ETF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대중국 매출이 감소하면서 주가 역시 부진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이 중국향 매출 감소 폭이 줄어드는 등 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글로벌 공급체인 불안이 리쇼어링으로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로봇 테마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ETF로는 로보와 BOTG라는 ETF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두 ETF 공통적으로 IT와 공장 자동화 관련된 산업재 섹터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두 ETF 중에서 일본 기업 그리고 산업 자동화 기업 비중이 높은 BOTG를 ETF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 ETF 중에서도 코덱스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라는 ETF가 역시나 유사한 컨셉의 ETF이기 때문에 한국 ETF 포트폴리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관련해서는 5월 달에는 연준의 세컨더리 마켓에서 회사채 ETF 매입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어떤 ETF를 샀는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인쇄물 22페이지를 보시면 5월 19일 기준으로 어떤 회사채 ETF를 얼마 규모로 샀는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특정 ETF를 몰아서 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 대표성이 있는 회사채 투자 등급 그리고 하이힐드까지 ETF를 모두 매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마켓에서 2,500억 달러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ETF를 얼마나 살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지금까지 발표된 금액 기준으로는 약 13억 달러 정도밖에 아직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 투자 등급 ETF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3페이지, 4페이지에 글로벌 그리고 이 국내 ETF 포트폴리오 추천을 리스트가 있는데요. 주식 중에서는 이 미국 나스닥을 비롯해서 미국 에너지 섹터, 그리고 중국 주식은 IT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집중된 인터넷 기업 ETF 추천을 드리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로봇 ETF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투자 등급 크레딧몰 ETF를 추천드리고 있고, 포트폴리오 해지 차원에서 미국 장기 국채를 저희가 편입하고 있고요. 인컴 중에선 데이터 센터 리츠, 나스닥 커버드 콜, 마지막으로 금 ETF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그 코덱스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가 로보랑 동일한 주술을 추종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12페이지 테이블 보면은 성과가 YTD로 로보는 마이너스 3%인데 얘가 플러스인데, 이게 지금 환율 차이에 따른 환율 차이입니다. 말고 다른 트래킹 에러는 없는 건가요? 트래킹 에러는 거의 크지 않고요. 이게 합성이기 때문에 트래킹 에러는 별로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다 환율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봇 ETF가 투자 아이디어라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관련 종목들까지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는 한국 기업 중에 볼만한 게 있었나요? 네, 사실 이 글로벌 로봇 ETF에 한국 기업이 편입이 돼 있는데 굉장히 비중이 낮고요. 1%도 안 되는 비중으로 편입이 돼 있고, 일부 그 장비 업체가 편입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스몰캡 팀이나 이쪽에서 자료로 나간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바로 이어서 채권 전략 하반기 해외 채권 시장 전망 신한종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전망 자료인데요. 저희가 몇 가지 이슈를 좀 제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번 코로나 첫 번째 리스크 외연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작년 말 저희가 경기 사이클 후반에 진입하면서 경기 둔화, 그다음에 높은 부채 비율 이런 것들로 인한 자산 가격 하락,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문제는 경제 외적인 문제, 전염병이 튀어나오면서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이런 테일 리스크, 이벤트 리스크로 인한 테일 리스크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전염병 말고 또 뭐가 있지 않을까? 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경기 측면에서 이렇게 리스크가 나오면은 사이클, 뭐 10년에 한 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이벤트 리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상황에서는 대처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이벤트 리스크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미중의 문제가 통한.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이 이슈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정치 사회적 충격, 지금 뭐 흑인 폭동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들이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는 리스크를 대비하는 금융기관들이 뭐 재정, 뭐 외환 또는 뭐 경제적인 이런 시장 리스크는 준비하는데 이런 이벤트 리스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벤트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게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저희들 생각에는 1968년 상황이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전염병인 홍콩 독감이 돌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면서 흑인 폭동이 지금 비슷하게 나왔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암살당하면서 자, 이 폭동이 결국에는 오히려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닉슨 대통령이 68년 말에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시대가 끝나고 공화당의 시대가 70년대 상당히 혼란기로 들어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리스크 외연을 좀 확대하면서 좀 넓은 차원에서 리스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걸 하나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위험자산의 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공격적인 정부 정책을 믿고 가고 있는 건데 이게 부작용이 없는지, 혹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그중에서 미국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금리 통제와 인플레이션, 뭐 세금 인상 이런 걸로 부채 비율을 축소에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서는 현대 통화 이론의 개념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은 뭐 큰 문제는 아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유럽의 취약국들, 신흥국도 지금 QE를 일부 하고 있는데 오버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세 번째, 미국 대선 쪽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약간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치 앞을 볼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 경합 지역 6군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6군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두가 바뀌는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미중 갈등은 앞으로 점점 악화될 것 같은데요.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되면 지난 3, 40년간의 아주 평화로웠던 지정학적 패턴에서 3, 40년 이전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갈등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보기엔 소버레인 투자 전략은 국가별로 미국 옆에서 혜택을 보는 나라,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낮은, 그다음에 제도적 투명성을 갖고 있는 나라 해서 뭐 멕시코, 뭐 러시아 몇 개 나라들을 좀 추천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좀 트럼프가 재선 실패하게 되면은 미국 쪽에 그러면은 좀 리스크는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바이든의 그 민주당은 지난 대형 위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아마 세금을 엄청나게 올렸고요. 그 거대 정부가 실은 민주당이 못 해옵니다. 오바마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는 지난 3, 40년간의 효율과 뭐 비용 절감이 중요했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의 민주당은 거대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금 인상이라든가 뭐 규제 강화라든가 또 지금 폭동이 났기 때문에 다뤄주기 위해서 좀 약간의 파퓰리스트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통화 정책과 지지쪽에서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중은 바이든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상황이 좀 악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패권의 문제로 점점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H 그 미드 스몰캡 이슈 화려한 데이터가 나를 감싸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자료는 데이터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 빅데이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뭐 21세기의 석유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예, 빅데이터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것들의 이유가 우리나라는 규제가 강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데요. 올해 1월에 그 데이터 3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데이터 3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는 그 금융 데이터 거래소가 개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제 빅데이터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작성하게 됐고 한번 공부해 볼 필요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3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데이터 3법의 개정의 핵심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 가명 정보의 도입 그리고 마이 데이터 산업의 시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하고 그리고 보안 기업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활성화 수혜 기업으로는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를 분석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나이스 평가정보, 웹캡시, 더전비지온, 비즈니스온, SCI 평가정보, 위세하이텍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보안 관련해서는 파수, 한국정보인증, 아톤, 파이어링크, 윈스트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추천을 드리는 기업은 웹캐시, 비즈니스온, SCI 평가정보, 위세하이텍, 파수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그저께 6월 1일 날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데이터 경제에 대한 정책의 기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의 구축, 개방, 활용을 통해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그리고 14만 개의 공공 데이터 개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데이터 3법 그리고 의료 데이터의 감명 처리 방법 구체화를 통해 해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를 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페이지를 보시면요. 데이터 3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겁니다. 근데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보통신망에서 규정하던 그 내용을 개인정보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개정안의 그 골자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그리고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 강화 요 세 가지가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11페이지를 보실게요. 11페이지 보시면 개인정보법의 개정 주요 사항은 첫 번째는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구체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명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입니다. 기존의 개인정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비식별화된 익명정보만이 동의 없이 이용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표 7번에 보시면 개인정보와 그리고 가명정보, 익명정보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가지고 비식별화시켜서 기존에는 익명정보를 했었어요. 근데 익명정보를 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활용성이 낮아서 데이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데이터 3법의 개정에서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선상에 놓인 정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겼다 이거죠. 그래서 활용도를 높인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신용정보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신용정보 조회업 그리고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그리고 데이터 결합 절차 전문기관 지정입니다. 일단은 그 신용정보 조회 일명 CB 사업이라 그러는데 CB 사업자의 영리 목적 경업 금지 규제가 폐지가 됐고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겸용 부수 업무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5월 달에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뭐 실례를 들면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실시간 카드 매출 정보를 통해서 신용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 없어도 개인 사업자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부라든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 이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신, 전기, 쇼핑 내역, SNS 정보 등을 활용해서 신용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또 신용정보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CB 사업들이 상당히 활발해질 걸로 보고 있고요. 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개인들에게 맞춤형 재무 설계, 금융 상품 추천들을 할 수 있게 돼요. 7월 달에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라이센스 사업자 선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 보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금융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금융 데이터는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를 잇는 플랫폼으로 금융보안원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데이터 검색과 그리고 계약 결제 이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금융보안원을 주관으로 한 금융 데이터 거래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20페이지를 보시면 그 데이터 거래소에 그 올라가 있는 데이터 판매 등록 리스트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이제 올라가 있는 리스트인데 뭐 재밌는 거는 뭐 티머니의 뭐 서울버스 정류장 이용 통계라든가 그다음에 뭐 나이스 평가 정보의 지역, 직업, 가구, 성별, 영역별 소비 정보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8월이 되면 더 거래가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보안이 무조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22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데이터 3법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공급자의 경우 데이터 전송 전의 개인 정보는 무조건 가명 정보로 비식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는 보안 서버를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고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는 보안 관제 가입이 무조건 의무화가 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안 강화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데이터를 만지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고 데이터를 만지는 직원이 많아지게 되면서 인증에 대한 보안도 상당히 강화가 될 것이고 예전에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인증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공인 인증서가 폐지가 됐잖아요. 이제 인증서가 공인이 아닌 이제 인증서의 경쟁 시장이 되고 좀 더 보안이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편리해지거나 이런 인증서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보안 인증 수요도 상당히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이것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금융 쪽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그래서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보험사가 연계해서 맞춤형 보험 상품들이 나오고 금융 상품들이 나오고 펀드 상품들이 추천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서 금융 쪽으로 우선적으로 도입이 될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데이터 3법이 8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이런 쪽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이현동 위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페이지 웹캐시로 가겠습니다. 주봉. 일단 웹캐시 상장하고 나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이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스킴 자체가 경리나라라는 특정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가장
모수가 많은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 쓰는 프로그램에 대한 매출 증가가 기대하는 포인트였는데 저는 이제 그 포인트는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셨던 이 데이터 산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 이 웹캐시가 하고 있는 이 기업 금융에 대한 구축은 핀테크 사업의 근간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이제 인터넷 뱅킹에서 핀테크 플랫폼 방식으로 동사의 기업 금융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캐시는 기업의 ERP와 금융기관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독보적인 핵심 기술력과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는 공공기업, 대기업부터 격리나라로 이루는 소형 기업까지 모두 다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 B2B 핀테크 서비스에서 매출 성장의 근간이 되는 곳은 인하우스 서비스와 격리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하우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AP가 4세대 ERP를 전환 중인데 여기 특정 파트너로 선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SAP ERP를 도입하는 곳에 대한 신규 수주가 연평균 한 80개 이상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B2B 핀테크 서비스의 매출액을 저는 573억 원, 전년 대비해서 21% 이상 증가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동사 올해 PR이 36배 정도 되고 있지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동사는 핀테크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레이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는 오픈 API 플랫폼인데요. 동사가 농협과 제휴해서 2017년부터 이 오픈 API 플랫폼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11.2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 오픈 뱅킹이 활성화되고 관련된 앱들이 지원이 많아질수록 이 오픈 API 쪽에는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은 활성화될수록 동사의 하나의 성장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사와 관계 회사인 쿠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쿠콘의 경우에는 약 5만여 개의 API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 공개 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비즈니스원이고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이 회사는 이제 특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수록 핀테크 사업이 활성화될수록 데이터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동사의 사업은 스마트 MI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신용 정보라든지 시장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공하고 실시간으로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월 단위로 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다음 올해 매출은 약 51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58%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사 매출액에서도 이제는 한 27% 이상 차지하는 꽤 중요한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언택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자계약 쪽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연봉 계약서를 써보신 분들도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넣고 인증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든 기업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금 이 전자계약서 사업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기술력을 갖춰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 인증이라든지 무인증이라든지 제공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를 KT를 통해 이미 SOL 쪽에는 상용화를 시켰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계약 쪽에서 활성화될수록 동사한테도 충분히 큰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올해 기준 실적으로 21.7배라고 한다 그러면은 국내 평균 기업 대비해서 가장 싼 데이터 보유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분기 말 기준으로 한 409억 원 정도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자사주도 저희를 통해서 사고 있고 또한 이제 향후 주주 환원 장치 강화를 해서 배당에 대한 증가라든지 아니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M&A를 특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웹캐시 질문 하나 할게요. 먼저 할까요? 네, 이어서 SCI 평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실 텐데 개인과 기업의 신용 조회, 채권 추심, 신용 평가를 하는 신용 정보 전문 기업입니다.
그 나이스 평가 정보와 사업 구조가 유사해서 작은 납품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개인 CB 사업 확장성이 확보되었다는 점, 두 번째는 수익성 위주의 사업 개편과 자회사 정상화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양호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배당 확대 기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개인 CB 부분 사업 확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B 부분 사업의 핵심은 이 DB,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가 금융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간 DB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 CB 시장 점유율도 3%로 굉장히 미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외부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핀테크 업체가 이제 비정형,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이 CB 레이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DB 구축을 필요로 하는 동사와 이들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부합하기 때문에 향후 지분 투자와 같은 제휴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회사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2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21.9억 원으로 203.4% 가까이 급증을 하였습니다.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해부터 좀 수익성 위주의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하였는데 이 회사 채권 추심이 매출 비중이 37%인데 이익률이 4%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쪽 비중을 줄이고 이익률이 높은 기술 신용평가 TCB와 이 부실채권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하였는데요. 이 TCB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30% 가까이 나오고 이 AMC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률이 60%로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또 이 회사 자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가 이제 연간 20억씩 적자를 내면서 이 회사 수익성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는데 지난해부터 정상화되었고 올해도 20% 정도로 양호한 수익성이 예상되어서 이 동사의 수익성 개선 흐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작년 말 기준 순연금 200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양호하고요. 지난해 배당을 처음 실시하였는데 배당 성향이 48.9%로 높은 편입니다. 이 수익성 개선에 따른 양호한 현금을 고려하면 향후 추가적인 배당 확대 기대되고요. 올해 기준 PER 15배로 이 동종업체 평균 PER 24배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있고요. 이 회사가 그동안 탐방이나 IR을 안 받아서 증권사 레포트가 전혀 없었는데 이 회사 내용이 좀 좋아지고 올해부터 대표도 바뀌면서 IR 활동 시작하고 이 배당도 추가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가지는 등 좀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바뀌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세하이텍 이어서 짧게 좀 말씀드리면 위세하이텍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신규 상장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좀 재밌는 게 전부 100%의 매출이 빅데이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주요 비즈니스는 크게 세 가지고 첫 번째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 이제 2020년 6월 3일이라면 이거를 표기를 할 때 저희처럼 이제 2020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짝대기를 옆으로 긋거나 슬러시를 하거나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상계된 상황에서 이거를 표준화 시켜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표준화를 시키는 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비즈니스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어떤 유의미한 결과치를 뽑아내는 이 분석 솔루션이 있고 세 번째 비즈니스는 이 분석된 걸로 인해서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인데 이 세 가지에서 매출이 100% 나오고 있는 빅데이터 퓨어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빅데이터 워낙 이제 시장 수요가 좋은 상황이라서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첫 번째 솔루션 쪽이 굉장히 좀 핫해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 쪽 이건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현빈이 나오는 드라마다 그럼 네이버 TV캐스트에 현빈이 나왔으면 광고에 잇따라서 현빈이 나오는 광고가 쭉쭉쭉 붙는 이런 건 이제 예측 솔루션이 이제 머신러닝으로 가능한 회사고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20배 정도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국내 그냥 소프트웨어 업체보다는 훨씬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추천주 파수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일단 파수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시가총액이 400억이 조그만 회사인데 제가 이 회사 조그만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추천주에 넣은 이유는 잠재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파수 같은 경우는 들어보신 분들은 저희 우리 회사의 문서 보안이 파수예요. 예, 문서 보안 있잖아요. DRM이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유출 이메일 보낼 때 풀어서 보아야 되잖아요. 그 보안이 이 파수 겁니다. 예, 파수 DRM을 우리 회사가 쓰고 있고요. 이 회사 기본적으로는 하는 게 DRM이라는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도 얼마 전에 윈도우 10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OS가 업그레이드되면 DRM도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윈도우 7 종료가 되면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파수도 DRM도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 매출이 올해부터 새롭게 또 선장으로 바뀌어서 기본적으로 사업은 성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 회사 사업 중에 비식별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산업종 얘기하면서 모든 데이터 거래를 할 때는 실명 정보를 다 비식별화를 해서 가명 정보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비식별화 솔루션을 이 회사가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비식별화를 하는 회사가 3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상장사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식별화가 아직까지는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 매출에 기여하는 게 상당히 작았지만 8월 이후에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가 된다면 이 비식별화 기술이 상당히 커질 거고 시장도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파수의 잠재력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총은 작지만 파수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료 데이터 자료를 마치고요. 제가 1년 동안 그 레포트 검색해 보니까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예, 요게 좀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8월 이후에 데이터 관련된 것들이 많은 관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자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이 데이터 3법 개정 이런 법적인 변화 또는 법적인 지원만으로도 저희 데이터 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뭐 근거나 또는 뭐 주변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일단은 그런 인프라, 그러니까 그 이번에 정부의 정책들이 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프라에 5G 투자도 있고 뭐 여러 AI 관련된 플랫폼 투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규제들을 완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초석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거래에서도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기존에는 가명 정보, 비식별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쓸 수 없는 단계였었어요. 근데 그 규제를 통해서 완화시키면서 비식별화를 해서 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정보까지로 가명화 시키겠다. 요게 하나의 개인 정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캐시 질문 하나 할게요. 그 격리나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진이 어떻게 되죠? 다른 타 그 디비전 대비, 인하우스랑 브랜치 대비? 일단 격리나라 자체가 그렇게 비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뭐 동사가 판관비를 공통으로 떨기 때문에 이 사업만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을 따로 브레이크다운은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딱히 거기에 대한 감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마진율 자체가 보시면은 올해 작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15% 이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보이실 거예요. 이런 이유 자체가 격리나라 자체도 기존에 이제 개발비 그런 부분들이 다 떨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출만 증가하면은 고정비는 어차피 공통으로 떠니까 얹혀갈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격리나라거나 아니면은 뭐 더존 비준에 위하거나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진을 챙기는 것보다는 모수에 대한 확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과거 중소형 업자들이 격리 1명 쓰고 있던 걸 격리나라로 바꾸거나 아니면 2-3명 쓰던 팀 자체를 위하고 T로 바꾸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는 가장 큰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의 정책 또한 올해는 가입자 유치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탑라인이 그럼 되게 보수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 모수가 목적이면은 이 탑라인이 쫙쫙 나와야 되는데 15%밖에 안 나오잖아요. 저는 과거에 다른 분들보다 격리나라를 조금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 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인스톨링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것들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은행 또한 지금 당장 뭔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가라고 질문했었을 때는 그렇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써놨지만 격리나라나 위아고티나 이 플랫폼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결론적인 경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나 출점의 수를 비교했을 때 출점이 월등히 많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많이 써야 되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매출 증가가 그렇게 큰 폭에 올라오는 폭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조금 공격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실적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명 정보 아까 예시 들은 부분 11페이지 테이블 보면은 기존에 익명 정보에서 뭐 가명 정보로 올라오는 차이점 비교해 보니까 뭐 숫자가 좀 디테일해지는 거 외에 핸드폰 암호화된 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뭐 어떤 비즈니스에서 확대되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솔직히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은 그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금융 보안에 나온 거를 이게 올려놓은 건데 단적인 예로 보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남성이 뭐 여의도에서 뭐 카드를 썼다. 요 정도까지가 비식별화 시켜서 만든 익명 정보라고 치면 요새 그 가명 정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완화시켜서 40대 남성이 여의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었다. 요 정도까지의 패턴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를 조금 더 예전보다는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활용할 수 않는 가치의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됐지만은 이제 그거를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조금 더 오픈을 해줌으로써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예. 저 인증서 시장 관련돼서 좀 질문 드릴게요. 일단 뭐 기존에 하던 업체들보다 그 은행 쪽에서 하는 뱅크사인이나 아니면 통신사에서 하는 그 토스 그보다도 네이버나 카카오 쪽으로 재편될 거라고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얘네들이 뭐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했던 것들 다 풀려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공인인증서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인이라는 그 자가 붙으면서 정부의 규제로 정부의 그 통제하에 이제 인증서가 됐었는데 이제 그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자체적인 인증을 가지고 걔네들 그 기업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카카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증을 하기 위한 것들이지 그게 외부로 지금 현재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쇼핑몰에서는 인증을 할 때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인증을 쓰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본인 인증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제는 완전 경쟁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 인증서를 하던 업체도 이제 공인자가 빠지면서 그냥 인증서 업체가 된 거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도 그냥 하나의 원오브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뱅크사인 같은 것도 하나의 원오브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증서 시장의 완전 경쟁 체제가 된 거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몰에서 쓰이는 거지 다른 몰에 다른 업체들한테 쓰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득공제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그 국세청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과연 네이버, 카카오를 쓰겠냐 이거죠. 거기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인증서 원오브댐 중에 선택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국 정보 인증이 수혜주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런 데서는 한국 정보 인증 거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인 인증서가 빠졌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빼고 공인으로 이전에서 불필요한 것도 빼고 편리하게 이제 바꾸면서 한국 정보 인증은 자기네 고객들을 상대로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5월달에 데이터 그래서 이제 시행이잖아요. 네네. 그 데이터 그래서 통하면은 이 모든 정보들이 데이터 그래서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돼서 이제 거래가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섹터나 기업들이 있는지. 예, 일단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데이터 거래소에 비식별화를 시켜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금융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회사들 데이터들은 다 특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개인 정보들을 비식별화시켜서 올려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수익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가장 큰 수혜가 될 거고요.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회사들은 신용카드사들
가장 큰 수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들은 개인 정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데이터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4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쿠콘의 그림 6번에 보면은 오픈 API 플랫폼의 쿠콘의 실적 성장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그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곳에 기본적으로 쌓여야 되는 API에 대한 개수도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웹캐시도 물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사 쿠콘이 작년에 실적이 거의 50%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 부분 더 가파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쿠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상장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때 팔로우를 꼭 해야 되는 데이터 관련된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도연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저희가 세미나를 다녀보면 이제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반기에 서버 수요 둔화된다. 이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약간 좀 네거티브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고요.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서버 수요 둔화된다라고는 예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서버 대신에 PC랑 스마트폰 그리고 차세대 게임 콘솔 이런 것들의 수요가 최근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서버 수요 둔화되는 거를 메이크업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뉴스라든지 뭐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대만 언론에서 네트워킹 반도체 이 서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PC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센서 그리고 MCU 같은 반도체 제품들이 수요가 10월까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지속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네트워킹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6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쇼티지 상황이고 가격 인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이제 PC 관련된 공급 업체들, 관련 칩 만드는 업체들이 최근에 전망한 거에 의하면 6월달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부 업체들은 2분기 말부터 3분기 초까지도 매출이 사상 최고치 계속 지속 갱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PC가 잘 팔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온라인 교육 수요 이런 거로 인해서 PC 수요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상반기에 많이 부진했었는데 하반기에 개선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근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화웨이가 9월 규제 시행에 앞서서 최근에 부품 재고 축적을 상당히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D램, 낸드 이런 거 많이 사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미디어텍 AP 같은 것들은 자기네들 AP 제조가 힘들어지니까 연간 주문량을 한 300% 이상 늘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최근에 화웨이 쪽에서 주문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서버 수요 좀 줄어드는 거를 이걸로 좀 많이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그 좀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인데요. 이게 낸드 수요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까지는 이 저장 매체로 하드디스크를 썼는데 이번에 나오는 게 처음으로 SSD를 탑재를 하고요. 용량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아직 회사가 밝히진 않았는데 시장에서 추정하는 게 825GB를 탑재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2천만 대 판매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 세계 연간 낸드 수요 5%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면 작은 게 아니고요. 상당히 큰 겁니다. 낸드가 보통 30% 성장한다라고 하면 호황이라 그러고 25% 성장한다고 하면 불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5% 가지고 호황이랑 불황을 뭐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천만 대 가정한 이유는 플레이스테이션 4가 예전에 나왔을 때 한 2,70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추정한 게 한 2천만 대 정도 되는 거고요. 최근에 비대면 수요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4보다 5가 더 많이 팔렸으면 많이 팔렸지 덜 팔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열심히 사자 이렇게 콜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최근에 매니저분들도 얘기를 좀 해보면 한 2달 정도 너무 언더퍼폼 했기 때문에 좀 살 때도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 다음은 디스플레이 산업 고종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LCD 패널 가격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하락, 그리고 3분기는 상승, 4분기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2분기는 이제 코비드 영향,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 취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셋업체들의 패널 구매, 약세로 패널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3분기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폭동심이 있는데 이거 영향 자체는 일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 셋업체들의 이제 패널 구매 전략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쇼핑 홀리데이 시즌 겨냥해서 패널 구매가 이제 확대될 것으로 저희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셋업체들의 패널 구매는 2분기 대비해서 20% 지금 QOQ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신규 8세대 공장 하나랑 그리고 10세대 공장 2개가 모두 정상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패널 가격은 저희 상승할 것으로 보는 배경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패널 가격은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패널 업체들의 최근 LCD 시장 점유율 보면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주도권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년 뒤에 한국은 LCD 설비를 이제 2개만 이제 가져갈 것이고요. 중국 점유율은 이제 글로벌 LCD 설비 내에서 이제 70%를 넘을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8K 패널에서도 중국산 패널이 이제 많이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기술 경쟁력도 이제 캐치업이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K LCD 패널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올해 이제 패널 출하 계획을 종합해서 놓고 보면 작년에 이제 굉장히 미미했지만 올해는 33%까지 이제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 보면은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이제 주가가 오랜만에 좀 상승을 보이면서 좀 이제 문의도 막 굉장히 많이 오고 했는데 우선 심리적인 락바텀에 대한 가격 자체는 10,000원대는 맞다라고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 자체는 크게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없지만 지금 정황상 심리적인 바텀 라인 자체는 이제 10,000원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 거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악재는 대부분 이제 노출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주가 관련된 트리거 그리고 실적 개선과 관련된 이제 팩터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중국에서 이제 8세대 올레드 공장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번 달부터 정상 가동된다라는 게 아마 지금 주가나 실적 측면에서 가장 큰 스윙이다라고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예정대로 48인치 올레드 TV 이제 가격대는 한 100만 원대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흥행을 보인다. 그리고 결국에는 광저우 공장의 가동 정상화가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이 레버리지 효과는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소형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업체,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업체의 패널 올해 공급도 예정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POLED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크게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LCD는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장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널 가격이 변동성을 보인다고 해서 수혜 또는 피해를 입는 경우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는 건 광저우 공장 하반기 수요를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올해 6월부터 이제 가동은 돼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7월부터 해서 LG전자 등을 비롯한 올레드 TV 세트 업체들의 48인치 TV 출시가 이제 본격화하게 되기 때문에 6월부터는 가동이 본격화가 이제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율과 관련된 문제 자체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가동률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우려할 여인은 없지 않나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달라는 세트 업체들이 더 많지 지금 공급과 관련된 문제에서 약간 조금 챌린징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GNC 에너지 백준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비상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고
바이오 가스 발전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이제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린 뉴딜 관련한 이제 주식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GNC 에너지를 이제 썼고요. 일단은 투자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IDC양 비상발전기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2017년에 236억 매출하던 게 올해 제 추정치는 440억 이상 매출액이 나올 거로 보고 있어서 연평균 40% 이상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뭐 아마존이나 오라클과 같은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한국에 IDC를 많이 짓는데 이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시장 점유율 70% 하고 있어서 뭐 수주가 많이 늘어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여담이긴 하지만 국내에 이제 많이 짓는 이유는 좀 지진이나 이런 재해에 좀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가스 발전은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신규 공법을 들여왔어요. 이게 하수 처리장에서 이제 물을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슬러지나 오니 같은 이제 붕붕 떠다니는 유기물이 있는데 이 유기물이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 옆에는 뭐 아파트나 이런 걸 지을 수가 없어요. 민원 때문에. 근데 이 캔비 공법을 이용을 하면 이게 압력밥솥과 같은 이제 원리인데요. 이거를 이제 굉장히 고압에서 찌면 냄새가 안 나게 이제 비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최근에 경주시 하수처리장에서 수주를 이제 처음으로 받았고 이 부분이 이제 그린 뉴딜에도 보시면 뭐 스마트 시티나 이제 도시의 환경권을 이제 좀 강화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자체 수주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이 전국에 15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GNC 에너지가 올해는 이제 PR이 11배 정도 되고 내년에는 이제 일회성이 오래 있어서 8배로 이제 PR이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뭐 IDC, 그린 뉴딜 모두 다 해당되는 회사라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